지금으로부터 약 900년 전 일본의 황희계승전에서 패해 몰락한 어느 황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으나 결국 변방의 외딴 섬으로 유배되어 쓸쓸히 지내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비록 유배 생활이 8년 정도로 길었으니 단종에 비하면 조금 사정이 나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가 유배 기간 중 3년을 보낸 어떤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섬 주민들의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에 깊은 감격을 받았고 이 섬에 고든 섬, 순수한 섬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죠. 바로 오늘날 예술의 섬으로도 유명한 나오시마의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도 권력에서 밀려난 이가 이름 붙인 이곳은 무려 1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가 찾는 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솔직히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섬이라는 특징과 건축, 그리고 예술이라는 주제가 삼중으로 저희를 어렵게 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엄청난 피라서 계획은 못 짜드리겠지만 이곳의 미술관들을 이해하는 데엔 그래도 도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속도죠. 섬에 일단 빨리 들어가야 빨리빨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를 위해선 일단 오른쪽을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오시마 항구에 매표소가 2군데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나오시마로 가는 고속페리를 타려면 지도상 오른쪽에 있는 매표소로 가셔야만 합니다. 구글 지도에 이 표시만 보고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탈 때에도 굳이 어느 쪽이 좋냐 하면 이번에도 오른쪽을 추천드립니다. 섬 안의 미술관들이 대체로 산속에 또는 땅속에 들어있다 보니 미술관의 전경을 확인할 기회가 좀처럼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른쪽에 앉으면 나오시마와 일부 미술관들을 멀리서부터 조망하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먼 곳도 보면서 멀미 예방도 되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배를 타고 하염없이 섬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도대체 왜 이런 외딴 곳이 예술의 섬이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연적으로 생겼다기엔 미술관의 규모도 그리고 자연의 규모도 너무나도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나오시마를 만든 사람은 스토쿠 천황만이 아닙니다. 그 못지않게 이 섬을 사랑한 예술가와 건축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느 자본가, 베네세 그룹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더욱 놀라운 건 베네세 그룹을 일군 후쿠타케 일가가 전통적인 부자나 예술 후원자가 아니라 동네 책방에서 출발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라는 점이며, 그래서인진 몰라도 그들은 기업의 이윤을 단순히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 돌려주고 상생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토 네헤의 섬을 다시 사람들이 찾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해요. 베네스 그룹의 핵심 사업은 초중고 진학에서부터 대학 입시, 커리어, 시니어까지 인생 전반에 걸친 교육 사업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해낸 답은 바로 교육이 아닌 예술이었다고 합니다. 특정 세대가 아닌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예술작품만 가져다 놓는다고 섬이 뚝딱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겠죠. 자연과 예술이 서로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 수 있도록 둘 사이를 이어주는 장치가 필요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미술관 건축의 중요성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건축은 때에 따라선 자연도 될 수 있고 예술도 될 수 있으니 말이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이 가장 먼저 접선한 건축가가 바로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죠. 안도 다다오가 되겠습니다.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생각해봐도 그들의 구상에 안도 다다오만한 적임자가 달리 떠오르지 않는데요. 이것은 그의 건축 철학이 나오시마의 철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곳의 예술을 이해하려면 안도 다다오보다 앞서 어떤 종교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니까 뒤로 가기는 누르지 마시고요. 그것은 바로 선불교, 흔히 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건 종교 자체보다는 이 종교가 불러온 미학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학이 모더니즘을 이끌던 독일의 바우하우스가 추구하는 언어와 꽤나 닮아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서구의 유명 건축가들이 일본의 전통 건축물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또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둘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바우하우스의 미학이 어디까지고 모더니즘의 기반에 다소 건조한 편이라면 젠은 그 안에 자연의 섭리까지 끌어온다는 큰 차이점이 있죠.
그들이 바우하우스처럼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원에 주목한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이 기하학적 도형들이 우주의 진리와 인간의 정신세계를 완벽하게 대변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네모가 깎이고 깎여 세모가 되고 마침내 원에 이르는 과정 자체를 수행이자 인생사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여정은 안도 다다오가 빚은 나오시마의 미술관들에서도 끊임없이 변주되며 반복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그 정점은 단연 이곳 지중미술관이었습니다. 네모난 중정을 내려다보고 세모난 하늘을 지나 마침내 거대한 구체를 마주하기까지 인간의 관념이 깎여나가며 끝내 본질에 당도한다는 모든 수행의 과정이 건축과 예술의 협연으로 완벽히 시각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경이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곳은 이름만 들어도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장인 클로드 모네, 제임스 터렐, 그리고 월터드 마리아 단 3명의 작품만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급의 예술가들과 완벽히 호응할 수 있는 건축가라는 점에서 왜 그가 나오시마의 상징적인 건축가가 되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중미술관은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오픈 시간에 맞춰 가장 이른 시간대로 예약해서 그나마 사람이 덜할 때 구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전 예약이 마감됐다 하더라도 사진 속 제임스 터렐의 오픈 스카이가 포함된 티켓을 예약하시면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입장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에 병설된 카페는 미술관 오픈 30분 뒤인 10시 반부터 영업을 시작하는데요. 주변에 식사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은 편이라 사람이 몰리기 전에 먼저 들러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을 하나 잘못한 게 있습니다. 세계적인 예술가의 작품이 있는 곳은 지중미술관뿐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피에트 몬드리안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생소해도 이 추상화는 어디선가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딱 봐도 수직 수평에 굉장히 집착한 화가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분이 네덜란드에서 같이 예술하던 크루들이 대각선을 쓰자마자 그들과 절교하고 독일 바우하우스로 넘어갔을 만큼 중증이었다고 하는데요. 100년 뒤 나오시마에 그런 그의 집착이 완벽하게 재현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안도 다다오가 설계하고 사진작가 스기모토 히로시가 완성한 시간의 회랑이 되겠습니다. 일단 스기모토 히로시,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사진작가죠. 나오시마 여행을 계획하려고 찾아볼 때 노란 호박만큼이나 이 네모난 다시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새소리를 듣는 다실이라는 뜻에서 몬도리안이라고 이름 붙인 이것은 스기모토 히로시가 모더니즘과 일본의 전통 다도미학 사이의 공통점을 탐구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몬드리안을 향한 그의 존경이 담긴 작품이기도 한데요. 소재는 다르지만 이것이 건축물의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 시간의 회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그저 네모나다 보니 시각적인 임팩트 자체만 놓고 보면 나오시마의 다른 미술관 대비 부족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이곳에서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도 다다오는 예술가들을 상대하기 위해 스스로 예술가가 되었구나 하고 말이죠. 그는 본래 직각만을 고집하는 건축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빛과 동선을 위해서라면 사선, 원, 삼각형 같은 기하를 과감하게 끌어들이는 건축가죠. 앞서 지중미술관만 봐도 알 수 있듯 나오시마에서도 곳곳에 사선으로 배치한 벽과 천장, 삼각형이나 원형으로 뚫린 구멍이 한가득인데요. 그러나 시간의 회랑에서는 그것들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입구를 마주하고 전시장으로 내려가 작품을 구경하고 건물 뒤편에 다실 몬도리안이 나오기까지 안도 다다오는 오직 수직과 수평만을 사용해 방문객을 인도합니다. 안도 다다오 특유의 긴 직선형 슬릿을 이용한 채광 역시 이곳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지중미술관과 평면을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유기적으로 배치된 지중미술관과 달리 굉장히 정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미술관의 입구와 출구가 각각 따로 나 있어서 계단을 내려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슬로프를 내려가는 것으로 끝난다는 점도 흥미로웠고요. 미술관 티켓 값에 차와 다거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곳 역시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미술관의 이름이나 아래로 내려가는 동선에서도 알 수 있듯 안도 다다오의 건축이 지닌 에너지는 일반적인 건물처럼 아래에서 위로 향하기보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더욱 지향하는 편입니다.
이는 자연을 강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통해 사색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주변이 어둡고 소리가 울려야 빛이나 소리로 더 극적인 효과를 내기 용이하잖아요. 이 때문에 지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지중미술관처럼 건물이 아예 땅속에 묻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개성 강한 건물만이 꼭 좋은 미술관이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안도 다다오의 개성만큼이나 미술관이라면 소장된 아티스트의 개성 또한 존중해야 할 테니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곳 이후한 미술관은 안도 다다오의 미학을 조금은 색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베네세 그룹의 이사 후쿠타케 히데아키마저 이후한 미술관을 두고 건축가보다 아티스트가 메인인 곳이라고 공언했는데요. 이를 의식하고 나면 눈에 띄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미술관 초입의 계단을 제외하면 건물 내부의 수직 이동이 다 합해서 반층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두세 층은 우습게 오르내리는 다른 미술관들에 비하면 무척 단조로운 편이죠. 대신 이곳은 세계의 전시장을 지나는 동안 천장에 뚫린 유일한 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점차 어둡게 조절함으로써 물리적인 수직 이동 없이도 마치 더 깊은 곳으로 내려온 듯한 느낌을 절묘하게 표현해냅니다. 이곳은 영상은커녕 사진 촬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참 아쉬운데요. 저는 여기서 또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후한의 관기항 시리즈가 워낙 크고 무거워서 운반이 까다롭다는 현실적인 여건도 작용했겠지만 그보다 먼저 가공되지 않은 원초적 상태를 중요시하는 모노파 작품의 특성을 존중하기 위해 건축의 개입을 최소화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그런가 하면 이후한 미술관의 반대편에 있는 벨리 갤러리는 아예 내려가기는커녕 올라가는 동선을 보여주는데요. 이후한 미술관이 아티스트가 메인이었다면 이곳은 자연을 메인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더더욱 안도 다다오의 건축은 최소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오시마의 미술관들을 구경하면서 이곳은 건축, 예술, 그리고 자연 중에서 무엇을 메인으로 했을까 추리하면서 둘러보시면 더욱 재미있게 구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구경한 나오시마의 모든 미술관들은 건축가와 아티스트, 그리고 자연 사이의 밸런스를 어디쯤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각색의 구성을 보여줬는데요. 이후한 미술관의 다음으로 첫날 일정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한 미술관은 역시 나오시마의 상징과도 같은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이 되겠습니다. 섬의 상징인데 왜 가장 나중에 봤냐면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나오시마에서 가장 늦게까지 열려있는 미술관이기 때문인데요. 호텔을 겸하고 있어서 그런지 미술관도 무려 저녁 8시까지 입장이 가능해서 일정을 짤 때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인데요. 또한 첫날의 대미를 장식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이 앞서 나오시마를 예술의 섬으로 만든 모든 역사의 출발점이자 자연과 예술, 그리고 건축의 공존이라는 비전이 처음으로 뿌리내린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물 안에 뿌리내린 이 작품, 잡초처럼 말이죠. 근데 참고로 이거 진짜 작품이니까 만에 하나 건드리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나오시마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관이다 보니 그 공존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위치부터가 일단 이 섬의 미술관들 중에선 해발 고도가 제법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은 작품을 감상하는 미술관이면서 동시에 세토 내해의 풍경을 조망하기 위한 전망대가 되기도 하죠. 미술 작품의 경우에도 다른 미술관들이 특정 작가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은 비교적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두루두루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작은 작품이었습니다. 저 멀리 앞서 봤던 스기모토 히로시의 작품이 절벽 위에 걸려있는 게 보이는데요. 바닷물과 햇빛을 맞아 서서히 변해가는 멈춰있는 사진 작품에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의도처럼 느껴졌는데요. 이 작품은 섬의 총 2군데에 숨겨져 있으며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으로부터 언덕 아래에 있는 시사이드 갤러리로 내려가면 이 작품을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데요. 가까이 가더라도 다소 먼 편이라 제 시력으론 그 변화를 정확하게 확인할 순 없었지만 그걸 제쳐두고라도 자연을 여기까지도 나는 미술관의 벽으로 삼겠다는 아티스트의 패기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마의 남쪽 베네스 에리어의 미술관들을 가볍게 한번 돌아봤는데요. 당일치기로 방문할 경우 여기에서 2개 정도만 제대로 둘러봐도 성공적인 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왕 나오시마 여행을 계획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1박 이상을 해서 저녁 이후에 섬을 구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야기는 2편에서 다른 미술관들과 함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나오시마 여행기를 올린 지 최소 한 달이 넘은 것 같은데 영상으로 만드는 게 늦어도 너무 늦었죠? 죄송합니다. 다음 편으로 얼른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